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근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블랙 이글스가 두바이로 가려고 했습니다. 네. 중간에 급유가 필요해서 오키나와에 들러서 잠시 급유 좀 받겠다 했더니 자위대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블랙 이글스 고계단이 두바이 에어쇼에 못 갔습니다. 못 갔죠. 예, 정리를 하면 공군의 블랙 이글스가 11월 17일부터 21일 사이 열리는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려고 했고요. 네. 우리 그 기종이 T-50 기종인데 공중급유가 안 됩니다. 근데 T-50은 주행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약 한 2,500km 되는데 주행은 아니겠죠. 항속 거리가 네. 어떻게 네. 됩니까? 외부 연료통을 달면 이제 2,500km 정도. 2,000에서 2,500. 네, 두바이까지는 7,000이에요. 어차피 중간 급유는 네, 필요하네. 근데 두 번 정도. 꼭 오키나와에서 급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가오슝, 그러니까 카오슝이라고 하죠. 대만 국제공항을 이용해 중간 급유를 해왔는데 이때 이제 중국이 우리 블랙 이글스도 군용기니까요. 네. 그래서 대만의 한국 공군기가 기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모양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윤석열 정부 때? 네. 오. 그래서 이번에 한중 관계도 중요하기도 하고 네. 한일 관계도 중요하니 네. 일본과 협의해서 그 오키나와를 선택한 건데 이 사단이 난 것이죠. 그 오키나와의 나하 기지는 네. 그 일본의 항공 자위대 군사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카오슝은 공항 일반 국제 공항이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일본의 항공 자위대 군사 기지에서 연료를 보급받는다는 거. 그 실제 인원이 한 100명 정도 갑니다. 그래서 C-130 수송기가 따라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TOC 저는 자꾸 이렇게 주유소 가서 요것만 꽂으면 되는 것만 자꾸 생각. 그렇게 많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TOC 비행기 특수 비행기가 9대가 날아가고 그걸 보급하고 지원하는 비행기인 C-130 수송기가 한 대 따라가고 실제 인원 한 100명이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보통 일이 아니네. 예, 그게 이제 항공 자위대.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 기지에 방문해서 연료를 보급하고 실제 계획은 거기서 친선 행사도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일 군사 협력 차원에서 매우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계획했다가 사실 일본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취소시킨 그런 협의를 9월부터 했다고 그러네요. 이거 사실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한 행사이기도 했고요. 근데 우리 블랙 이글스 편대 중에 몇 대의 비행기가 독도 상공을 비행했다는 이유로 일본이 그 비행기들은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비행기가 무슨 죄입니까? 우리 군 비행기가 우리 영공을 나는데 왜 난린데요, 도대체?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국군의 훈련을 자국 영토에서 했는데 그것을 시비 걸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결국 군악대 안 보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군악대 안 보내기로. 이게 희한하죠. 과거에는 중국이 대만 문제로, 지금은 일본이 독도 문제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네. 예,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군악대도 사실 2007년하고 2015년 두 차례만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는 것이 이제 10년 만에 다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한일 군사 협력의 상징으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합의됐었는데 그러한 것이 이번에 일본 정부의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모든 게 다 어그러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대만도 못 가고 중국이 반발해서 일본도 못 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 못 간 거예요. 예. 기착들을 이제 그렇다고 저기 그 인도 차이나 반도로 이쪽으로 하면 이 항속거리가 안 나오는 거죠. 예. 대만 또는 오키나와. 반드시 거쳐야 된다. 네, UAE나 싱가포르 가려면 그쪽 항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영국에서 그 에어쇼를 했었을 때는 그 T-50을 분리를 해서 그랬었죠. 예. 그래서 그랬어요? 그 항공기 수송기에 실어서
갔어요. 네. 왜냐하면 영국까지는 너무 머니까. 네. 사실 두바이 갔으면 영국까지도 사실 가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아니 근데 저희도 이건 이제 일찌감치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게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웬만하면 그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 쪽에서 끊었다라고 지금 하는 보도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다카이치 극우 아니야? 이 사람이 총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 보통 행보 이쪽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어찌 본다면 그 저변이 문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일본의 역사 왜곡이라든가 독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안보 협력하고는 연계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분리돼서 뭐 그거에 대해서 항의는 항의대로 하고 한일 군사 협력은 나름대로 추진해 왔었는데 네. 이번에 문제는 그런 이제 사실 총리가 들어오면서 이게 연계되었다는 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군사 교류 협력은 상당 기간 경색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한미일 혹은 한일 군사 협력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일본의 논리이기도 한데요. 일부는 뭐 일단 북한의 미사일 위협, 뭐 중국과 러시아의 네. 해군 활동이 증대되니까 우리도 한일 혹은 한미일 군사 협력은 상당히 중요하다. 뭐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실익에 관련된 것이다. 일본도 이런 논리를 설파하는데 일본은 이번에 실질적 안보 협력을 포기했어요. 그 문제, 그 이유는 영토 문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 문제가 좀 잠깐 나중에 나왔고요. 영토 문제에 관련해서 한 발도 양보하지 않는 태도를 행동으로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일본 정치 우경화 경향과 맞물려 있고 이것은 일본의 소위 변하지 않는 혼내, 그러니까 본심과 관련된 것이라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기술 절차상의 이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가 일본 공항의 군기지에 착륙하기 전에 그 비행기가 독도를 갔다 왔다는 이유로. 근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 경향은. 결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본인도 우경화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는 일본 정치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제 일본의 관료 사회란 이런 데가 오히려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 우경화되어 있다는 하나의 지금 이제 이게 신호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자 우리가 군악대를 그래서 안 보내가지고 맞대응 조치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엄밀하게 그 문제의 본질은 독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뉴스를 놓쳤는지 몰라갖고 여쭤보는 건데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한 게 있나요? 뭐 여기서 정부라고 하면 국방부가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군악대를 보내지 않은 것이 사실상 정부의 조치인 거죠.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를 독도 상공을 비행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어떤 뭐 이게 침해 행위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든 이런 입장이 나왔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얼토당토하지도 않으니까 하도 기가 차니까 그래서 무시 전략이죠. 오히려 하긴 뭐 그걸 또 사사건건 다 대응해 주는 것도 그렇죠.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는 독도를 분쟁화하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면 안 된다. 그래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그 말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땅에서 우리가 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얼토당토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일단은 국방부나 일본의 그 국방부나 다 자제하고 일대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 입장에서 보면 2018년도에 일본 초계기 사건이 2024년도에 봉합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것도 사실 조사 결과를 수용한 게 아니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자라는 정도 수준에서 봉합됐는데 이게 6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일 군사 문제가 불거지면 굉장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한일 군사 협력이라고 하는 게 군사 협력의 내용이 뭐예요? 한일 군사 협력의 기본은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강화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군사 협력이
뭐 군대를 동원해서 북한에 대응하는 건 아니고 한미일이 그것은 한미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원을 기본으로 한일만 하고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뭐 북한에 대한 정보 공유, 네. 인적 교류, 그다음 인도주의 차원의 뭐 공동 수색, 구조 훈련 이 정도의 상징적인 훈련만 하고 있는 지금 수준입니다. 뭐 공동 작전을 편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지금까지는 뭐 한일 간의 양자 간의 직접적인 군사 훈련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러나 미국을 끼고 뭐 이런저런 상징적 훈련한 것인데 우리 그 블랙 이글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공군 고개 비행단인데 어쨌든 대한민국 공군에 속해 있는 비행 전단이 일본 자위 항공대 공군 기지에 착륙하여 공중급유를 받고 그런 상징을 좀 연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양측이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또 그게 중요하고요.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전투기도 아니고 그냥 네. 거기에 네. 비행단이잖아요. 네. 이걸 문제 삼을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한일 간에 이게 참 희한하죠. 지난주에 한일 외교 차관 전략 대화라는 게 외교부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난주에? 예. 근데 양측의 양측에 이제 각각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한일 간의 협력이 원만히 잘 이루어진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면 이거 일 나고 나서잖아요.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한일 협력이란 것이 혹은 그 한일 협력의 밑바닥 현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군사협력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장군님께서 이제 정보 공유를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지소미아 그거 지소미아요. 예. 그건 이제 다 정리가 됐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소미아는 다시 그 중지되는 것을 정지시켜서 사실 지소미아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엄청 논란일 때 이제 그 주워들었던 얘기로는 우리한테는 도움되는 거 거의 없고 우리가 얻는 정보는 거의 없고 일본만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결국 북한에 대한 정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정보인데 군인 안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동해 쪽으로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잡아주는 또 정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탄착지가 동해상에 떨어지면 일본 입장에서는 오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필요성이 있는 걸로 판명을 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 교수님께서 지그시 웃고 계신데 제일 잘한다고 해서 지금 지그시 웃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왜냐하면 저는 당시 지소미아 관련된 일을 했었거든요. 담당이셨죠. 네, 근데 보면 간단합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이 뭐 ICBM이 됐든 단거리가 됐든 중장거리가 됐든 가장 우리에게나 미국에게 민감한 시기는 소위 쉽게 편안하게 얘기 말씀드려서 미사일이 시동을 걸고 연료를 주입하고 발사 직전과 그다음에 고도 상승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얘가 어디로 향할지를 판별하는 그 시기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소위 일본 영해 혹은 영공을 벗어날 때는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잡아내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 상승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포물선 단계의 초기 단계라고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일본이 그러니까 필요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지구는 둥글고 전파는 직선으로 나가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건 우리예요. 내가 좀 조심스럽게 지금 편안하게 말씀드리는데 워낙 민감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보도가 된 것인데 그때를 상기해 보면 우리가 제공한 정보의 편수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기억나요. 네, 제공받은 것은 별건 없었다. 그러니 일본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소미아의 본질은 그겁니다. 우리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보안이 잘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 그 문제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널름널름 받기만 하면서 왜 또 그 기름 한 방울을 못 주겠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그러니까 동해상에 고질라가 나타나면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이제 받아야죠. 또 다른 게 왜 이러세요 지금? 뭐 주말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한일 상호 군사 협정, 군수 협정, 예, 악사라고 불리는 상호 군수 협정은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 협정. 이걸 2024년도에 체결하려고 했었으나
사실 여기에는 이제 실제 유사시의 뭐 병력이나 아니면 어떤 연료 등을 이렇게 상호 교환하는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 네. 이거는 이제 상당히 다른 문제로 발생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 거부감이 있어서 네. 상호 군수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군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한때 또 했던 게 일본 자유대가 만약에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유사시가 발생이 되면 자유대가 군수 지원을 명분으로 해서 한반도에 상륙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려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호 군수 협정이 그 당시에 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많아서. 네. 그게 요번에 사실 근데 블랙 이글스가 근데 그런 거면 굳이 오키나와에서 급유를 받았어야 되느냐라는 얘기 또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상징성을 요번에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한일 군사 협력에 네. 상징적인 어떤 행사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을 한 거네요.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가장 굉장히 큰 행사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거부해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블랙 이글스로 환원하면 이제 블랙 이글스가 국제 고기에 대해 나가려면 이제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해체해서 가거나 아니면 중국을 경유해서 가거나. 대만도 지금 못 오게 하는 판에.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얘기도 처음 들었어요. 왜 그 대만 가서 저기 했냐는 얘기도 그 얘기도 처음 들었어요. 예, 뭐 보도에 의하면 카오슝 이제 소위 왜 대한민국 공군기가 대만 영공 그리고 영토에 통과 착륙하여 왜 공중급유를 잡느냐라는 외교적 저항이 온 건데 이게 윤석열 정부 시기를 고려하면 이게 한중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비판한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중 관계 좋으면 중국에 가서 급유 받는 거야. 양국 간의 군사 교류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전투기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일본은 이번에 특이하게 한일 간의 정무 관계를 잘 풀어가자고 하면서도 근본 밑바닥인 근본적인 문제인 독도 문제를 건들고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블랙 이글스가 두바이 가는 것을 못 가겠다. 그러니까 역사적 문제와 정책 문제는 사실 군사 협력과는 분리돼서 시행되어야 사실 좀 국익이나 실질적 이익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얘기를 하니까 이게 완전히 판이 다르게 지금. 군수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네요. 이게 급유 지원도 군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지원할 때 일본 자위대의 특별법, 그러니까 일본 국내법으로 지원하기로 해서 그 군사 기지에서 기름을 넣어주기로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군수를 매개로 해서 일본 자위대가 뻗어나가는 걸 경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굳이 일본 쪽에 가서 급유를 받았어야 될까라고 물음표를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군사적인 그러한 전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있었다. 근데 그걸 거부한 거죠. 근데 하여간 근데 일본은 뭐 거기에 다니고 전투기고 필요 없어. 하여간 네 공군 소속 아니 이렇게 된 거잖아. 독도를 갔다 때문에. 독도를 비행했다. 그러니까 우리 가수도 독도 가면 못 들어오게 일본에. 맞아. 그렇죠. 맞아. 그렇죠. 맞아. 뭐 사람이라서 뭐 그래 그렇죠. 뭐 니들 입장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기계잖아요, 비행기는. 넘어갈게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군에 인사 태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합참 장성 전원을 교체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가을이 군이 장군 인사 시절입니다. 정기 인사 시즌인가요? 정기 인사 시즌인데 12.3 내란이 발생하고 나서 1년 동안 인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시즌이 왔고 이번에 그 내란 척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장군들이 교체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합참의장이 합참 장군들 전부를 교체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직 옥석이 가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일단 전부 다 일단 열외. 좋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인적 쇄신 차원에서 사실 합참은 내란뿐만 아니라 외환 유치라고 불리는 평양 무인기 사건까지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분위기를 쇄신하려면 일단 사람을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보위 비공개 국감에서 했던 보고 내용을 보면은 그 아파치 헬기 근접 비행 시킨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작전은 합참도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됐다라는 거죠. 네, 그게 합참이 개입하지 않고는 작전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작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전부 다 빼고 중장급
물갈이도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 이번 주에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쉽죠. 우리 조영군 장군께서 그러니까 미리 전역을 안 했다라면 예. 이번에 승진 대상이 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군님이 원스타로 예. 예편을 하신 거죠. 아유 아쉬운데. 원스타가 우리말로 준장이잖아요. 그렇죠. 장군에 준한다. 예. 네. 준장에 준이 그 뜻입니까? 에이 왜 이러세요? 예, 그게 뭐 그래서 시선 집중도 나올 수 있고. 반박하세요, 반박. 일본은 원스타가 없습니다. 예? 우리 일본 얘기했지만 일본은 원스타가 없고 중국도 원스타가 없습니다. 아 왜요? 그러니까 원스타가 없는 나라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확실히 좀 그래요? 그게 아니 원스타는 1, 2, 3, 4 이렇게 가는데 원스타는 있는데 부르는 거를 소장이라고 부릅니다. 원스타를? 예, 소장. 맞아. 예, 중장, 상장, 대장. 상장이라는 게 있지. 북한도 그렇고. 그렇게 부른다. 미국은 준장이라고 부르죠. 네. 그러니까 대중소로 해가고 소장, 중장, 그다음에 대 가기 전에 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준장이 원스타는 있는데 호칭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호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뭐 요새 오란시 프로젝트가 많이 있어요. 오란시. 그럼 뭐요? 오란시 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서 저 그 CM송이 하늘에서 별을 따다. 오란시. 오늘 교수님이 오늘 창한이 오늘 근데 중요한 건 오란시 오면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우 김지원 씨가 중요한 거지. 왜요? 김지원 씨가 옛날에 그 모델 그만합시다. 모델이었거든요. 모르시나? 압니다. 네. 저도. 근데 이게 문제가 계엄 내란이 나고 1년 동안 주요직 기자들이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렇지. 지금 합참 그 당시에 직접 참여했던 지휘관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합참도 보면 그 8월에 작전본부장 하나 입건되면서 직무배제되고 나머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6월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실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움직이고 하고 있는 실무 그룹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꼬리를 물고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면 특검 수사는 수사지만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옛날부터 나왔잖아요. 이걸 안 했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8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8월부터 예,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 누구를 조사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 문제가 있네. 누가 누구를? 그렇지. 그리고 누가 오더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란 세력이 조금이라도 가담한 사람이 조사 주체가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지금 거죠. 그게 이제 9.19 군사 합의를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리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단계적 선제적 복원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발휘하고 국방장관은 군정권을 발휘하고 또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의 의지를 보아가며 하는 것인데 실제로 용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방부 용산이요. 거기에는 그게 지금 적절히 투영되고 있느냐가 다시 한번 물음표로 되돌이켜 오는 거죠. 근데 반대 논리도 나온 상황이죠. 반대 논리가 합참의정은 군령권만 있습니다. 군령권은 장관에 대한 군사적 보좌하고 작전부대의 지휘권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인사권이 없는 사람이 내가 다 나가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럼 다 나가면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긴다. 이 두 가지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주신다. 근데 지금 이제 국방부와 합참이 얘기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의장의 얘기가 다 나가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예, 이렇게 나와서 실제 어느 정도 바뀔 것인가. 그러면 전원 물갈이는 지금 기정사실도 아니네요. 그러면? 그게 이제 기정사실화 됐다가 말이 좀 바뀌어서, 그러니까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국방부도 의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 어느 정도 인원이 이렇게 바뀔 것인지는 좀 실제 인사가 나는 걸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그러면 안 되죠. 뭐 사실 좀 어쨌든 간에 정권이 바뀌었고 그 전에는 내란이 있었고 또 내란과 동시에 북의 소위 군사적 행동을 유도한 듯한 이런저런 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다 옥석을 가려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껄핏하면 나오는 단어가 발본세곤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발본세곤이 간단히 뿌리째 도려낸다는 뜻이잖아요. 진짜로 발본세곤이 필요한 게 지금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5.16 군사 쿠데타, 그다음에 뭐 12.12 군사 반란
이런 것들에 대한 척결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요번에 내란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예. 이것을 그렇죠? 정말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면 그렇죠. 예, 이게 크게 문제다. 아니 고름은 짜낼 때 확실하게 짜내지 그 짜내다 말면 다시 곰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합참의장의 발언에 뭐 그 법적인 걸 떠나서 이 발언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너무 늦었다. 오히려 그 얘기가 처음부터 나와서 나갔어야지. 실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좋은 그 장성들이 전역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예, 근데 이것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군 인사법에 의하면 장성들 그러니까 장군들이 전역한 몇 년 내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역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네, 군 인사법에는 예비역 장군은 다시 현역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다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미국도 독일에서 지금 합참의장이 예비군이었습니다. 그 혹시 그게 유사시 대비용 그런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 아니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장군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조항을 만들어놨는데 법에 사실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은 전역시켜 놓고 일단 그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다 진상 규명은 일단 나가. 그리고 억울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때 다시 복귀 이러면 되겠네. 그 규정 가지고. 근데 재밌는 건 수사 중에 있으면 또 전역을 할 수 없습니다. 어쩌라고 그러면. 그래서 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속해서 수사 중에 있으니까 전역을 못 시켜서 얼마 전에 했는데 그 실제 그 대신 참모총장이 계속 참모총장 대리로 있었던 겁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 보고. 이런 것도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한참 전에 전역한 분이 다시 컴백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대도 기수문화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수라고 하는 게 주로 육사 기수지,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인사가 그 군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교부 우리 전 외교부 1차관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재외공관장 40%를 특임 대사로 바꾼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재외공관장은요, 아시다시피 대사 그러니까 원래 공식 타이틀은 특명 정권 대사라고 하고요. 그 밑에 총영사, 대표부 대표 해서 이런 분들을 우리 재외공관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173명의 재외공관장을 가지고 있고요. 40%라고 하면 산술적으로 50에서 70명 정도 될 거예요. 이분들을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지침은 비외교관 출신 특임 대사라고 인선하고자 한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나 이런 사람을 쓰겠다. 외교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다는 걸 볼 텐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한 30% 선 혹은 25에서 30%로 했는데 첫 번째는 그 적절한 인사 구하기가 힘들었고 사람이 없다. 또 외교부 자체에서도 인사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까? 저항 플러스 필요가 있으니까요. 적체도 있고 그리고 언어적인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문화 전문가를 하는데 그 파견하는 나라의 언어 혹은 영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요즘 AI 때문에 통역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임명하고자 하는 분의 그 인사 의지인데 또 외교 현장은 또 그럴 수 있으니까요. 좀 봐야 되겠죠. 뭐 어떻게 진행될지. 근데 우리 그 교수님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꼭 그 외교부 외교 장관은 외교관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방은 문민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실장 혹은 국장 일부도 외부에서 실제로 들어오고요. 개방형 인사를 통해서. 근데 외교부는 그게 없어요. 왜 외모 적어요. 수준만 해요? 그러니까 외교는 문민화가 되었는가라고 순혈주의다. 뭐 자기 보호주의일 수도 있고요. 순혈주의일 수도 있고요. 순혈주의라면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뭐 관악산 부근의 학교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또 특정 학과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심지어 예전에는 특정 고등학교 나왔는데 옛날에 이제 그 사법고 시절에 사법고시 패스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냐 고대 법대 출신이냐 아니면 다른 대학 법대 출신이냐 뭐 이렇게 가면 이거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7급부터 장관까지의 통계를 제 기억을 더듬으면은 따지고 보면은 특수언어 직군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외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한 25% 정도 되고요. 언어 능력 때문에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 때는 서울대 법대
외교과 중실들이 많이 기용이 됐고요. 상층부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순혈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일반론으로 얘기하실 필요 없고 네. 차관을 지내셨잖아요. 네.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셨잖아요. 네. 어땠어요? 그래서 뭐 힘들었죠. 쉽지 않았죠. 그러나 어떻게 힘들었는데요?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인맥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네. 뭐 제가 서울대 교수는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보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유사 집단들끼리 있는 외교하고요. 네. 여러 다양성이 전제된 외교하고는 좀 생동감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외교는 국방도 마찬가지죠. 뭐 사실 어느 정부 어느 부처도 마찬가지일 텐데 대통령의 집권 철학을 잘 집행하고 게다가 우리나라 헌법에 맞게 하려면은 여러 시각이 필요한 거고요. 또 세상이 워낙 급변하니까요. 근데 여기 외교 행정을 하느냐, 외교 전략을 하느냐, 실제로 수행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략이 우선돼야 되는 것인데 외교 행정만 해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향은 사실은 맞잖아요. 일단 순혈주의를 깬다라는 점에서도 그 정방향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외교의 주안점을 어디에 주느냐에서 어떤 국위, 실리, 경제의 주안점을 두겠다. 이것도 사실은 맞아요. 맞는 방향이잖아요. 맞아요. 다만 이제 조달이 얼마나 되느냐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문화를 어떻게 그러면 깨트릴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게다가 이렇게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가면 내부에 있는 외교관들 긴장하게 되죠. 그렇죠. 긴장하면 뭐 창의적으로 뭐 많이 일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아니 뭐 주요국의 대사도 중요하지만 저기 아프리카 대사 하셔도 편안하게 사시다 오시죠. 다른 것보다도 교수님은 네. 그 저기 대사 지원하지 마세요. 저희 방송 출연하셔야 됩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교수는 방학이 있습니다. 곧 방학이 다가옵니다. 교수님 경계적으로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지금? 다음 달에 방학이 다가옵니다. 방학을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기말고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허들이 있지만 네. 이번에 연세에서 그 대규모 커닝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던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교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사회과학 되고요. 네. 이번에 이공계 쪽인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오늘 좀 쓸데없는 얘기가 좀 많아갖고 네, 좋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